안녕하세요. 평생을 믿을 수 있다 생각했던 사람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던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 뒤통수를 치려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인데요. 너무도 큰 배신감 때문에 진짜 치를 떤다는 게 어떤 건지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분노를 가득 담아 제대로 복수를 해줬는데요. 그 덕분에 시댁은 초토화가 되었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시원하게 털어놔 볼게요. 아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제조업 쪽으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엔 늘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싸웠던 기억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아빤 사업을 계속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 번 도전을 하셨고, 엄만 그런 아빠에게 늘 실망을 하셨답니다. 물론 생활도 녹록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 아빠가 정말 크게 다투셨던 날이 있었어요. 그땐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흔한 부부싸움인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로 엄만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리셨답니다. 저와 남동생을 놔두고서 엄만 그렇게 이혼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엄만 아빠하고만 헤어진 게 아니라 저와 남동생과도 아예 연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겨우 엄마의 소식을 듣게 된 건 집을 나가고서 1년 만이었어요. 저희가 자꾸만 외가댁에 연락을 하자 엄마가 마지막으로 전화가 오셨답니다. 영아야, 엄마야. 엄마, 왜 우리한테 전화도 안 해? 엄마 어딨어? 왜 집에도 안 찾아와? 영아야, 엄마 이제 다른 아저씨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빠랑 동생이랑 잘 살고. 알았지?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전 그때 엄마의 말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이후부턴 단 한 번도 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물론 엄마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요. 아빤 정말 사랑으로 저와 남동생을 키워주셨습니다. 형편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나름 아빠 방식대로 일과 집안 살림을 이어가셨어요. 그러던 중 저희 집의 상황이 180도 달라지게 된 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아빠가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던 생산물품을 특허를 내시고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 이후부턴 진짜 승승장구하며 집안 사정이 풀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생활이 풀리기 시작하니 아빤 저와 남동생을 위해 지원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나 전 국악을 전공했는데 아빠의 지원 덕분에 편하게 제 길을 닦을 수 있었답니다. 지금도 아빠의 희생이 없었다면 전 지금의 이 자리를 잡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전 국악을 전공했고 대학을 졸업하고선 레슨도 다니고 공연도 하며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아빠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아빤 제가 국악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가족들 앞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전공을 보여준다는 게 좀 쑥스럽고 이상하게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가족들 앞에선 나서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었는데 1년에 몇 번 부르는 날 중 하루가 바로 아빠 생신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빠 생신에 같이 밥을 먹고 아빠 앞에서 제대로 한 소절을 부른 날이 있었어요. 그때 아빠의 표정이 감동과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역시 우리 딸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아. 아빠가 다른 거 몰라도 우리 딸 행복하게 노래 부르는 거 볼 때면 너무 행복하다. 고마워 우리 딸. 뭐야, 아빠 우는 거야? 그렇게 감동이었어? 내가 좀 자주 불러줬어야 했는데 다음엔 아빠 원할 때 내가 완창해 줄게. 정말? 우리 딸 그렇게 아빠가 불러달라고 졸라도 한 곡절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었는데 웬일이야. 그래, 그럼 나중에 아빠 위해서 한번 불러줘. 그땐 나중에 정말 제대로 아빠를 위해 불러줄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진짜 멋지게 준비를 해서 불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그때 모르고 있었어요.
아빤 제가 일찍 가정을 꾸려서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꿈을 펼쳐나가길 바라셨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안 계시다 보니 제가 혹시나 결혼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하진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아빠의 걱정이 싹 사라지게 된 시기는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였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거든요. 남자친구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 몸도 튼튼하고 정신도 튼튼해 보였습니다. 성격이 시원시원하면서 호탕하니 참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아빤 제 연애 소식을 듣고서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심지어 얼른 시집가라며 연애 초반부터 저에게 매번 얘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우리 딸, 더 늦기 전에 시집가야지. 연애 오래 하면 그것도 별로야. 이 남자다 싶으면 얼른 시집가야 하는 거야. 아이, 아빠, 결혼이 무슨 연애도 아니고 사람은 여러 번 겪어봐야지. 딸, 네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는데 사람 겪어볼 대로 겪어본 거 아니냐? 그리고 남자친구 하는 거 보면 참 괜찮은 친구 같더만. 이 아빤 우리 딸 얼른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다. 뭐야? 왠지 딸내미 이제 뒤치다꺼리 하기 귀찮으니까 얼른 시집이나 가버려라. 이런 거 같은데? 맞지, 아빠? 아이쿠, 들켰나? 그래, 요 녀석아. 이 아빠도 이제 자식 육아에서 좀 벗어나 보자. 그렇게 아빠 농담 섞인 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뚜렷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남자친구는 다정다감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직 나이도 많지 않고 좀 더 연애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히 생각했었죠. 그런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건 연애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어느 날 저희 아빠가 조심스럽게 저녁에 할 말이 있다며 저와 남동생을 부르시더군요. 그날 아빠의 표정은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웃음기 하나 없이 절 쳐다도 보지 못하시고 식탁에 앉아 가만히 식탁만 보시며 얘기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무척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저와 남동생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 암이란다. 말기라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게 없대. 뭐? 아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암이라고? 어, 요새 하도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그러더라고. 이제 니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와 남동생은 아빠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너무 놀라면 눈물도 나지 않는다는 게 맞는 말이더군요. 그렇게 멍하니 앉아 아빠를 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 아니, 대체 언제부터 아팠는데 치료를 못한다니.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치료 못하는 게 어딨어. 아빠, 병원 어디야? 거기 말고 딴 데 가보자. 어? 다른 데 가서 우리 검사 다시 받아보자. 딸, 아빠 괜찮어. 이미 검사 받아보고 다 받아본 거고 확실하게 확인하고서 얘기하는 거야. 아빠, 아니, 아빠가 왜 암이야? 왜 아빠가 암이냐고. 왜 아빠한테 그런 게 생겨?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데 왜, 왜 아빠한테 그런 게 생겨? 딸, 울지 마. 아빠 괜찮다니까. 완전히 치료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다른 거 시도라도 해보려고 그러니까 울지 마. 덤덤히 얘기하는 아빠를 보면서 저와 남동생은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빠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누굴 원망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빠 암 판정 이후로 어떻게든 삶을 더 이어가 보시려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암세포가 이미 여기저기 퍼진 상황이라 수술 받는 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전 그런 아빠에게 어떻게든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드리고 싶더라고요. 뭔가 이유라도 있으면
아빠가 더 용기를 갖고 버티실 것 같았거든요. 하루는 힘든 치료를 받고서 집에 온 아빠가 밥도 잘 못 드시고 힘겨워하시던 날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꿋꿋하게 잘 치료를 받으셨는데 아마 그날은 유독 더 힘드셨던 것 같아요. 거실에 앉아 아빠랑 둘이 TV를 보고 있는데 TV 속에서 결혼하는 예비 부부의 모습이 나오니 아빠가 방긋 웃으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 우리 딸 결혼할 때 이 아빠가 손 꼭 잡고 걸어가 줘야 되는데, 그지? 아빠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아빠가 내 손 잡고 걸어야지. 안 하려고 그랬어, 그럼? 그러니까 아빠 운동도 하고 열심히 치료도 받고 그래. 나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아빠, 나랑 같이 결혼식장에서 걸어야 돼. 정말? 정말 네 남자친구랑 결혼하겠다고?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언젠 우리 딸 아직 결혼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거야 그냥 한 말이고 남자친구랑 빨리 결혼할 거니까 아빠 꼭 나랑 결혼식장 같이 가는 거야. 알았지? 약속해. 아이고, 우리 딸 결혼한다고 하면 아빠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얼른 운동도 하고 밥도 먹어야지. 제 얘기에 힘없던 아빠의 눈빛이 생기가 도는 걸 보니 전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남자친구와 결혼 얘긴 하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한 말을 꺼내보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고맙게도 남자친구가 제 말에 적극 찬성을 해준 거였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빨리 하자며 먼저 얘기를 꺼내주더라고요. 아버님도 몸이 편찮으신데 우리 복잡하게 이것저것 준비하지 말고 얼른 상견례부터 치러서 날짜 잡자. 정말? 진짜 그럴 수 있어?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결혼에 대한 얘기는 해본 적 없었잖아.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난 당연히 너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날짜를 좀 당긴 거라고 생각하지 뭐. 난 솔직히 너랑 일찍 결혼하고 싶었어. 오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저흰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처음 아빠에게 인사하러 왔을 때 아빠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잘 결심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 그래. 내가 결혼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네. 들었다시피 내 몸이 좋지 않지만 열심히 내 몸 관리해서 우리 딸 결혼식엔 건강하게 잘 참석할 테니 걱정하지 말게나. 네, 아버님. 아버님도 걱정 마세요. 저희 집에도 다 말씀드려놨고 문제없이 결혼 준비 될 겁니다.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맙네. 우리 집 사정도 다 이해해주고 참으로 고마워. 남자친구는 제 상황을 너무나 배려해줬습니다. 아빠의 치료에 간병에 정신없는 절 대신에 웨딩홀 등 결혼 준비를 혼자서 척척 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만큼이나 절 많이 배려해줬던 분들은 바로 예비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인사를 갔던 날 눈물을 훔치시며 절 위로해 주시기도 했죠. 아유, 그래. 네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니. 우린 다 이해한다.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간병에 신경 써라. 그리고 신혼집은 우리가 마련해 주마. 결혼 준비에 신경 쓸 정신도 없을 텐데 그래도 밝게 잘 버텨주니 고맙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 사정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아니다. 여력이 되는 쪽에서 좀 더 애써야지. 앞으로 우리 한 가족이 될 텐데 이런 거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 앞으로 정말 잘 지내보자꾸나. 따뜻하게 절 토닥여 주시는 예비 시모의 손길이 그때 너무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상견례도 치르게 되었어요. 사실 상견례를 치를 당시 아빠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극심해 음식도 잘 드시지 못했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아빤
꼭 상견례에 참석하고 싶으시단 의지를 불태우셨어요. 그렇게 남동생의 부축으로 아빤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시게 되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아빤 정말 불굴의 의지로 내내 웃으며 예비 시부모님과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딸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애비 밑에서 혼자 씩씩하고 밝게 자란 딸입니다.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잘 알려주시고 또 감싸주시면 저희 딸도 잘할 겁니다. 이렇게 저희 배려도 많이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사돈. 당연히 저희 쪽에서 더 신경을 써야죠. 힘드실 텐데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지만 사돈께서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 쪽에서도 잘 알아보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신혼집은 저희가 잘 마련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사돈 내분을 만나 이거 제가 무슨 복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결혼식 날까지 어떻게든 건강도 회복해서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상견례를 마치고 저흰 거의 결혼 준비 2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6개월도 못 버티실 거란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던 아빤 점점 기력을 잃어가셨어요. 결혼 바로 일주일 전에도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셨고요. 전 아빠에게 너무 힘들면 결혼식을 미루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빠의 의지는 정말 강하셨습니다. 아빤 제 손을 꼭 부여잡으며 얘기를 하시더군요. 우리 딸 결혼하는데 이 아빠가 가야지. 우리 딸 손잡고 걸어야지. 그래야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지 않니? 걱정 마, 딸. 아빠 금방 일어날 거야. 아빠, 정말 괜찮아. 무리할 필요 없어. 결혼식이야 나중에 아빠 좀 괜찮아지면 그때 해도 되지. 아니다. 지금껏 사돈댁에서 이렇게 사정을 봐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민폐 끼치면 안 되지. 정말 걱정 마라. 아빠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 아빤 정말 당당히 자리에서 일어나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어요. 물론 걷는 게 힘들어 버진 로드를 걷는 시간이 한참이나 걸리긴 했지만 아빠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시질 않았답니다. 예식이 거의 끝날 때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 아빠에게 인사를 하자 아빤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안아주시더니 토닥이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서방, 우리 딸, 내 보물을 자네한테 넘겨줄 테니 소중하게 대해주게나. 잘 부탁하네. 아빠가 나지막히 하는 얘기에 전 참았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결혼식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눈물의 결혼식이 끝나고서 저희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결혼하고서 2주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몸이 좀 좋지 않아 일정을 미루고 집에서 좀 쉬려고 일찍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평소엔 요양병원에 있는 아빠를 매일 보러 갔는데 그날은 제 몸이 영 좋지 않아 집에 일찍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약을 먹고 좀 자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전 잠도 다 깨지 않은 채로 현관문을 열게 됐죠. 그런데 현관 앞에 서 있는 한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들어온다던 새댁이 그쪽이구만. 아니, 난 연락이 안 돼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찾아왔지. 네? 누구세요? 난 여기 집주인이에요. 아, 계약할 때 남편밖에 안 와서 모르는구나. 아니, 근데 왜 월세 날이 지났는데 안 주는 거예요? 여기 월세 밀리지 말고 줘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네? 뭐라고요? 월세요? 그게 무슨, 여기 저희 집인데요. 아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너면이 내 집인데. 하여간 새댁 남편한테 좀 얘기 좀 해줘요. 2달은 잘 주다가, 아, 왜 갑자기 이번 달은 제때 안 줘?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도 안 받고. 아무튼 내가 지나가다 들렸다고 좀 전해줘요.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는 횡하니 가버리더군요.
전 솔직히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마련을 해준 집이었는데 전 당연히 저희 집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더 황당하더라고요. 여보, 여기 이 집 있잖아. 혹시 월세야? 어? 월세야. 내가 말 안 했었나? 뭐라고? 월세라고 말 안 했었잖아. 난 당연히 여기 우리 집인 줄 알았지. 아이, 집값이 요즘 얼만데 자가로 집을 사. 엄마 아빠가 나중에 집값 좀 떨어지면 사주신다고 하니까 걱정 마. 아, 나 지금 좀 바빠. 이따 전화할게. 그러더니 남편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신혼집은 5천에 280만 원 월세였습니다. 솔직히 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빠가 아프다 보니 신혼집을 알아볼 때도 전부 시댁과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해서 전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들어와 살았던 거였고요. 그런데 월세라니요?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이 월세를 그래도 시댁에서 감당하시고 계시는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결혼하고서 처음으로 맞는 월급날, 부부 월급을 합치는 날이었습니다. 그전까진 아직 부부가 아니 따로 관리를 했었는데 결혼했으니까 이젠 같이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비 통장에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자긴 돈이 없다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그날이 남편 헬스장 정산을 하는 날로 알고 있었는데 한 푼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나 돈 없는데? 아니 근데 생활비를 꼭 모아서 써야 돼? 그냥 각자 따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해? 아무리 각자 따로 관리한다고 해도 생활비는 어느 정도 모아야지. 아, 그리고 오늘 당신 정산하는 날 아니야? 근데 왜 돈이 없어? 아이, 그거야. 여기 월세도 내고 차 할부금도 내고 이것저것 내다 보니까 돈이 없지. 뭐라고? 월세도 우리가 내고 차 할부금이라니. 그럼 저 차 할부로 샀다는 거야? 어. 아이, 저 비싼 차 그럼 어떻게 생돈 주고 사? 당연히 할부지. 그래도 반은 냈어. 이제 딱 반만 내면 돼.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웃으며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 소리를 저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월세를 우리가 감당할 건데 왜 시댁에선 집을 해준다고 말을 했던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정색을 하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나한테 아무런 말도 안 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월세 감당해야 하는 거면 이렇게 비싼 곳에 오지도 않았지. 280이라고? 아, 그걸 어떻게 매달래? 뭐? 아니, 우리가 얘기 안 하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 아프셔서 우리가 너희 집 사정 봐주느라 그런 거잖아. 뭐 언제 얘기할 틈이라도 있었어?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거 말을 했어야지. 난 당연히 시댁에서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길래 진짜 마련해 주시는 줄 알았잖아. 너 진짜 이상하다. 우리가 그렇게 너희 집 배려해 준 거 생각도 안 하고 왜 네가 화를 내? 나 갑자기 섭섭해지려고 해. 그만큼 배려해 줬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어이가 없다 정말. 그러면서 남편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전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불과 결혼한 지 2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빠 건강 상태도 결혼식 이후 심각해지고 있었는데 이런 진실까지 밝혀지고 나니까 머리가 정말 깨질 듯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상황을 아빠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고요. 이미 아빠의 몸은 심각할 대로 심각해져 아빠는 요양병원에서 겨우 숨만 쉬고 눈만 뜨고 계신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빤 제 표정만 딱 보고서도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바로 눈치채시더군요. 남편 일 때문에 심란한 와중에 아빠 병실에 가니까 아빠가 절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말을 꺼내셨습니다. 딸, 무슨 일 있어? 오늘 표정이 영 안 좋네. 뭐 이서방이랑 다투기라도 한 거야? 일은 무슨 일?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렇지. 아빠, 내가 말했지? 이번 주말에 공연하러 지방 갔다 와야 한다고. 아, 요즘 나 일복이 터졌나 봐. 이래저래 바쁘네. 별일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진짜 그런 거지? 이서방이랑 너무 다투지 마. 부부니까 다툴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우리 상황 많이 배려해준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좀 참아줘. 알았어, 아빠. 걱정 마. 아빠 따 알아서 잘하잖아. 전 차마 아빠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스트레스 받는데 아빠가 이 사실 알면 얼마나 속상하고 머리가 아프실까 싶어 아예 언급조차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전 남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심지어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답니다. 지방에 공연을 하고서 좀 늦은 시간에 집으로 왔는데 누군가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흡연을 하며 심각한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낯익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무슨 통화기를 저렇게 심각하게 통화를 하나 싶었는데 하는 말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이, 사장님, 저 진짜 금방 목돈 나옵니다. 이건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곧이라니까요, 곧. 그러니까 며칠만 더 사정 좀 봐주십시오. 예? 제가 이번에만 딱 해결되면 한 방에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아시잖아요. 저 어떻게든 해결한다는 거.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네? 남편은 누군가를 향해 애걸복걸하며 빌듯이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체 누구길래 저렇게까지 말을 하나 싶어 전 남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절 발견하고선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는 겁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누구야? 어? 그 아무도 아니야. 아무도 아니긴. 통화하는 게 영 심상치가 않던데. 뭔데? 누군데? 누군데 그렇게 통화를 해? 아이, 아무도 아니라니까. 그냥 헬스장 관련된 사장님이야. 아니, 근데 왜 벌써 왔어? 자정 다 돼야 도착한다더니 일단 들어가. 나 잠깐 헬스장 다녀야 될 것 같아서 당신 먼저 들어가서 자고 있어. 그러더니 남편은 서둘러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분명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불안불안한 일상을 보내던 와중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며 당장 오라는 호출이었죠. 부랴부랴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병실을 들어서자마자 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겨우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숨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아빠의 모습에 전 무너지고 말았죠. 먼저 도착한 남동생은 얼굴에 눈물범벅이 되어 아빠의 손을 부여잡고 옆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오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정말 아빠 이게 마지막이구나 실감이 나더군요. 겨우 발을 떼서 아빠 옆에 서서 손을 잡으니 아빠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라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절 보면 남동생은 오열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지금 해. 아빠 누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얼른 지금 해야 돼. 아빠, 안 돼. 어? 안 돼. 조금만 더 버티면 안 돼? 이렇게 가지 마. 어?
아빠, 이렇게 가지 마. 분명 속으론 아빠의 마지막을 수십 번, 수천 번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상 실제로 겪게 되니 그저 아빠를 놓아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철없게도 힘든 아빠에게 더 참아달라, 가지 말라 빌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옆에서 남동생이 그런 제 등을 토닥이며 달래줬습니다. 누나, 그러면 아빠 편히 눈 못 감으셔. 얼마 안 남으셨대.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해야 돼, 누나. 아빠, 미안해. 힘들었지?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정말 고마워, 아빠. 아빠 딸로 태어나서 나 너무너무 행복했어. 아빠, 편히 가. 그제서야 전 정신을 차리고 아빠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었고,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아빤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동안 아빠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딱 눈을 감으시고 나니 얼굴이 너무나도 평온해지시더라고요. 이제야 아빠가 더 이상은 아프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흰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사업을 하며 쌓은 인맥만큼이나 아빠의 장례식장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오셔선 통곡하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마치 아빠의 장례가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죠. 아빠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남편은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조문 왔을 때 세상 반가운 얼굴로 활짝 웃으며 두 분을 반겼습니다. 그 모습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러더니 남편은 아예 시부모님 옆에 자리를 잡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의 장례식인데 무슨 행사라도 온 것 마냥 시부모님과 깔깔 웃으며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남동생도 그 모습을 보며 화를 몇 번이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동안 아빠에게 말하지 못했는데 남동생에겐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 시모께서 갑자기 절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할 말이 있다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 이제 떠나셨으니 이젠 좀 편해지셨을 거다. 너도 장례식 끝나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목 잘 받아야 한다.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네 아빠 사업은 네 동생이 가지고 갈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 동등하게 나눠서 가져야지. 회사 지분이야 이런 거. 아니면 너희 아버지 재산 이런 것도 네가 똑부러지게 나눠서 가져야 하는 거 알지? 네 아빠 재산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잘 됐다. 이제 네가 시댁도 좀 챙겨야지.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시댁을 챙기라는 게. 아유,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동안 네 아빠 아프다고 이래저래 봐준 거 이제 네가 갚아야 할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아빠 간병한다 어쩐다면서 우리 아들 안 챙긴 거 나 굉장히 섭섭했다. 그래도 나 너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어. 이젠 네 아빠도 가셨으니 네가 우리 챙길 차례라는 거야. 전 시모의 말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절 배려해 줬던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따지고 보면 크게 배려한 것도 없었거든요. 집을 해주는 줄 알았더니 월세 그것도 남편이 내고 있었고 그렇다고 시댁에서 결혼식 비용을 다 대준 것도 아니었고 도대체 뭘 배려해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러면서 시모가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네 아빠 앞으로 5층짜리 건물이 있다던데 네 가족 남동생과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거 그러면 사업장은 남동생 주고 5층짜리 그 건물은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되잖니. 이거 장례 시작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 시간 끌어봤자 손해라니까. 네? 근데 어머님,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아빠 건물 있다는 거요. 다 아는 수가 있지. 하여간 넌 그 5층짜리 건물만 가지고 와도 잘한 거니까 네가 남동생하고 잘 얘기해서 정리해라. 거기가 완전 노른자 땅이던데
1층에 나도 가게 하나 하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더라고요. 갑자기 남편도 옆에서 맞장구 치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 맞아. 엄마 거기서 가게 하나 하면 되겠다. 역시 엄만 다 계획이 있다니까. 나도 그럼 그냥 헬스장 정리하고 거기서 건물 관리나 할까? 보니까 월세만 해도 꽤나 나오던데. 그래, 그래, 우리 아들. 아이, 고생하면서 헬스장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니? 이제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면 되지. 며느라, 너도 들었지? 그러니까 장례 끝나면 잘 정리하고 와. 어? 이제 우리 한 가족인데 아무한테 이런 얘기 안 한다. 너 알지?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딱 보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아예 이런 상황을 예상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제가 당연히 자신들에게 다 내어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였죠. 전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 건물이요? 아빠 재산을 왜 제가 당연히 가지고 오나요? 그리고 그걸 왜 어머님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아니 그럼 너 시집 오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니? 아이 그건 좀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아이 솔직히 말해서 부모 없는 여자들 누가 장가 가려고 해? 남들은 장인 장모 사랑받으면서 귀하게 여기며 사는데 우리 아들은 불쌍하게 장인 장모 사랑도 못 받고 거기다가 네 엄만 가난해서 집을 나갔다며? 그 피가 어디 갈 줄 알고? 우리도 다 위험 감수해서 더 받아들인 거야. 그건 이해도 안 하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장 나가세요. 여기서 나가시라고요. 어머 얘, 너 지금 어디서 나한테 큰 소리야? 지금 네가 아빠 돌아가셔서 생각을 잘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도 마음 아파. 아이 슬프다고. 그래도 미래는 생각해야 할 거 아니냐. 난 네가 며느리니까 널 생각해서 한 말인데 지금 너야말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참, 나야말로 서운하다 얘. 그러더니 남편도 절 말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아이, 갑자기 왜 그래? 엄마도 당신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원래 이런 거에 가족끼리 유산 싸움 자주 나잖아. 처남도 봐봐. 장인어른 간병을 한 번 안 왔는데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당신보다 빨리 도착한 거. 다 그런 거 생각해서 그런 거라니까. 당신 생각해서 해주는 말을 왜 그렇게 꼬아서 들어? 어? 지금 뭐라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내 동생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 아이, 진정해, 당신. 당신 아버님 돌아가시더니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아유, 좀 진정해. 아유, 종수야. 냅둬라, 냅둬. 얘가 잘 뭘 몰라서 그런 거지. 나중에 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빌러올 거다. 얘 며느라. 내가 네 심정 모르는 거 아닌데. 아, 이럴 때일수록 가족을 더 조심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가서 너도 일 봐라. 우리 여기 있을 테니까. 도대체 이게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할 말인가요? 전 분노에 휩싸여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시모한 남편은 그런절 힐끗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모는 저에게 손짓으로 저리로 가라며 휘휘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선 남편도 시모 앞에 앉더니 똑같이 저에게 손짓으로 저리 가라 손을 휘젓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선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남동생도 시모가 하는 말을 들었는지 오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소란 피우실 거면 이만 나가주시죠. 저희 아버지 장례 중입니다. 어머, 아이 사돈총각. 내가 우리 며느리 가족인데 자리를 지켜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없을 때 무슨 말 할 줄 알고? 그냥 사돈총각은 가서 장례나 잘 치러요. 아니요, 당장 가주시죠. 더는 저도 못 참겠습니다. 저희 누나 그만 괴롭히고 가주시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남매 사이 괜히 가리지 마시고 가세요. 어머머, 우리가 뭘 가른다는 거야. 딱 보니까 그쪽은 아들이니까 아빠 재산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가 본데 우리 며느리 목 나눠줄 때까지 우리 며느리 옆을 지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끝까지 절 생각하는 척하며
저희 아빠의 재산을 욕심내는 시모 행동에 저 역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화를 내며 시모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더는 저도 못 참습니다. 저희 아빠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지났어요. 사람이 양심 있으면 그러지 않으셔야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서 그런 헛소리를 짓거립니까? 돈이요? 단 100원도 못 드립니다. 아니, 안 드려요. 그러니 어서 가세요. 가시라고요. 당신 아들도 같이 데리고 가세요. 뭐? 아, 우리가 왜 가? 못 가. 안 가. 결국 전 안 가겠다는 시모의 팔목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모가 잡고 있던 육개장이 그대로 손에 잡혀 올라오다가 떨어지면서 시모 얼굴에 그냥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유, 이게 뭐야 이게. 코트 드라이 맡겼다가 처음 입는 건데 다 더러워졌네. 얘, 뭐 하는 거니? 얼른 닦어. 더러우세요? 더러운 건 그 옷이 아니라 그쪽 신보겠죠. 어떻게 장난치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뭐요? 건물을 가지고 오라고요? 제가 왜요? 그 건물을 왜 탐내시는 건데요? 하, 이거 봐라.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치는 거니? 아니요. 언제부터 제 시어머니였다고 그러세요? 며느리를 보는 게 아니라 돈줄을 보셨으면서 언제부터 저한테 시어머니라고 하시는 건데요? 앞으로 저희 가족도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 아빠 재산 넘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남동생은 아빠 회사 직원들과 함께 시모와 남편의 양쪽 팔을 부여잡더니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전 결심을 했어요. 이 결혼은 정말 끝을 내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아빠가 마지막까지 바라던 게 제 결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장례 치르면서 반갑지 않은 손님은 또 한 명이 더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엄마였어요. 그동안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 연락도 없던 엄마가 찾아왔을 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와서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딸, 솔직히 네 아빠 무서워서 엄마가 연락을 못했어. 미안하다. 그래도 철륜인데 앞으로 연락이나 하면서 지내자꾸나. 들어보니 네 아빠 남긴 재산도 꽤나 된다던데 엄마 요즘 참 힘들게 살아. 자식이라도 보면서 살아야 될 것 같구나. 그래도 괜찮지? 왜요? 아빠 재산이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러세요? 아니 뭐 딱 그렇다기보단 그래도 네 아빠 남은 재산도 많을 텐데 이 엄마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정말 뻔뻔하시네요. 그렇게 아빠랑 저 남동생까지 버리고 가실 땐 언제고 이제와 연락해서 뭘 도와줘요? 아빠 돈 없고 가난할 때 무시하시더니 이젠 그게 탐나세요? 양심 있으면 앞으로도 쭉 지금처럼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엄마란 존재는 애시당초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니 전화도 문자도 찾아오지도 마시라고요. 참 어떻게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건 알았는지 이렇게까지 똥파리가 꼬일 줄은 몰랐습니다. 죄다 아빠의 돈을 노리는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나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국 장례가 끝나고서 전 시댁도 엄마도 남편도 모두 다 끊어버리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와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여보,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야. 여기서 우리 헤어지면 당신 위자료 줘야 하는 거 알지? 그러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자고. 어? 위자료? 위자료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야, 너랑 나랑 서류도 깔끔하고 정리할 거 없는 사이거든?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가족? 네가 과연 날 가족이라고 생각은 했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혼인신고도 다 하고 부부잖아, 부부. 그래, 네가 하도 바빠서 나더러 혼인신고하라는 거 안 했던 게 정말 신의 한 수다. 이럴 줄 알고 그렇게 내가 바빴나 보다. 너랑 나 서류 정리할 것도 없는 남남이거든? 그리고 너 사채 썼더라? 그거 우리 아빠 돈으로 갚으려고 그랬니? 근데 어쩌지?
난 전혀 그럴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남 등치고 살 생각하지 말았어야지. 너 같은 그지 깽깽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 내 짐들 싹 빼놨으니까 앞으로 내 눈에 띌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네, 그랬습니다. 사실 전 남편과 혼인신고도 안 한 상황이었어요. 결혼하고서 남편과 저와 시간이 워낙 안 맞아 같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헬스장에 계속 상주를 해야 했고, 저도 여기저기 공연 다니고 아빠 간병하러 가다 보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프리랜서니까 시간이 좀 여유로워서 저더러 혼인신고를 하라고 서류랑 이것저것 남편이 제게 작성해서 건네줬었거든요.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그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 짐을 싹 다 빼고서 전 친정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이며 시댁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끝까지 냉정하게 대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 하루는 애걸복걸 빌다가 하루는 또 화를 내다가 아주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내가 잘할게. 아버님 당신 이렇게 이혼한 거 알면 마음 아파서 편히 못 쉬실 거야. 이혼? 차, 너랑 나랑 애초부터 부부도 아니었는데 무슨 이혼이야? 헛소리 하지 말고 가.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은 태도를 바꾸더니 현관문 밖에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 해대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받아줘야지. 어? 부모 없는 여자랑 누가 만난다고? 네 아빠 아파서 간병하는 거 죄다 참아줬더니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당장 이 문 안 열어? 어? 너 사람 무시하냐? 전 남편이 이렇게 문을 부술 듯 두드리기 시작하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모든 건 접근 금지 신청을 하는데 증거가 되었죠. 그렇게 지저분했던 지긋지긋한 인연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전 시댁은 어떻게 됐냐고요? 아주 쫄딱 망해버렸더라고요. 솔직히 월세가 그렇게 많은데 다음 세입자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매달 그 많은 돈을 다 감당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거기다 전 남편은 썼던 사채가 감당이 안 되니까 본인 집에까지 손을 벌렸는지 결국 전 시댁에서도 전 재산을 싹싹 긁어모아 사채를 갚아줬나 봅니다. 그런데 벌이도 없으면서 외제차까지 끌고 다니던 전 남편의 씀씀이가 그걸로 끝이 나겠습니까? 결국 그 해픈 씀씀이를 견디다 못해 신용 불량자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아직도 가끔씩 문자가 오긴 하는데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남 등쳐먹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참, 그리고 전 남편을 소개해줬던 지인과도 전 의절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절 소개해줄 때부터 제 배경에 대해 싹 다 전 남편에게 말을 해줬던 모양이더라고요. 자기도 뭐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느니 항변을 했지만 제가 말하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제 가정살 그렇게 다 떠벌리고 다녔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전 아빠의 이별로 제 주변 인간관계도 싹 다 정리하게 됐어요. 지금은 전 친정에 들어와 남동생과 잘 살고 있습니다. 남동생도 아빠 뒤를 이어 사업체를 받아 잘 운영하고 있고 오히려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남기신 재산은 정말 공평하게 잘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남동생은 애초에 아빠 재산에 대해선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다더라고요. 저희 남면 이랬는데 왜 그렇게 주변에서 난리였는지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생각하는 건 아무리 주변에서 저희를 흔들고 갈라놓으려고 해도 저희 남매가 흔들리지 않고 잘 살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떠난 지도 지금은 1년이 지났네요. 여전히 아빠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지만 하늘에서 지켜볼 아빠를 위해 더 씩씩하고 용기 내서 살아가 보려고요. 주변에도 저희처럼 이런 비슷한 사연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당사자는 생각도 안 하는데 주변에서 감나라 배나라 한다든지 이간질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게 다 본인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제발 남의 걸 탐내는 사람들은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모두들 힘내시고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함께 열심히 살아봐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